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하던 로얄 엔필드를 통해 유럽의 모터사이클 역사를 알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유럽에서 모터사이클들은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바버, 스크램블러, 차퍼 등 클래식 바이크의 한 종류이자 영국의 폭주족이라고 불렸던 카페레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클래식한 모습 그대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가는 로얄 엔필드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카페레이서, 오즈와 라커즈의 등장.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서 활약하던 모터사이클들은 전쟁 전과 비교해서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특히 자동차와 달리 저렴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훌륭한 이동수단이 되었죠. 먼저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멈춰있던 경제가 침체기를 겪은 이후 넘쳐나던 일자리를 통해 영국의 젊은이들은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재정적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국 사회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1950년대 말 영국에는 음악을 좋아하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던 재즈를 좋아하던 오즈와 락앤롤을 사랑하는 라커즈, 이 두 그룹의 서브컬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즈와 라커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오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고급 문화와 예술에 빠져들어 맞춤 정장과 구두를 신으면서 그 구두가 상하지 않게 매뉴얼 바이크가 아닌 당시 유행이던 이탈리아 스쿠터 베스파를 주로 타는 집단이었죠. 반면 라커즈는 가죽 자켓과 포마드로 넘긴 뺀질한 머리, 그리고 하얀 머플러를 두르고 오직 속도에 대한 열정으로 모터사이클을 꾸며 카페레이서를 탄생시킨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베스파를 타는 모즈들이 어떻게 보면 부자 같아 보이겠지만, 정작 모즈는 공장 혹은 건설업과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즈들은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번 돈으로 깔끔한 수트와 베스파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소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을 하던 그런 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파도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닌 사이드미러나 헤드라이트를 과하게 장착해 더욱 있어 보이려고 했. 어쨌든 라커즈는 그런 모즈와 정반대로 재력이 많던 부유층과 귀족들의 자제들, 즉 금수저 집안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던지라, 이들은 아지트 같은 곳에 모여 모던 재즈를 듣던 모즈들과 달리 자신들이 좋아하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척 베리 같은 가수들의 노래를 돈 넣고 맘껏 들을 수 있는 카페 내의 주크박스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넘쳐나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라커즈는 주크박스가 있는 카페와 카페 사이를 질주하거나 주크박스의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해진 코스를 누가 더 빠르게 도달하는지 내기를 하면서 대카페레이서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카페레이서라는 단어는 한량처럼 카페에서 놀고 도로 위에서는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라커즈의 모습을 보고 런던의 어른들이나 트럭 운전사들이 저들은 진짜 레이서가 아닌 단지 카페레이서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비하 발언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지만 쿨레 그득한 라커즈 형들은 카페레이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용어를 받아들였고, 이 이후 카페레이서는 영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현재에는 전 세계로 퍼져버린 모터사이클의 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 카페레이서의 등장. 카페레이서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었던 목표는 아마도 당시 시판되는 모터사이클로는 감히 상상도 못한 시속 100마일, 즉 톤이라고 불린 시속 160km라는 속도였는데, 그렇게 카페레이서는 시속 100마일에 도달하고 그를 넘기는 톤업을 하기 위해 많은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시대야 공기역학적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에어로 파츠들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공기역학이라는 단어도 잘 쓰지 않던 때라 모터사이클에 불필요한 파츠 들은 다 떼어냈고, 그 덕분에 무게는 줄면서 진짜 네이키드 형태를 갖춘 바이크가 되었죠. 게다가 기존 핸들바를 떼어내고 낮고 좁은 핸들바로 교체를 하면서 운전자들은 최대한 납작 엎드린 상태로 주행을 하며 공기 저항을 줄였고, 연료 탱크 역시도 운전자가 무릎을 감싸기 편하도록 길쭉한 모양으로 바꿔줬다고 하네요. 물론 이러한 설계로 인해 시트는 한참 뒤로 밀려나 뒤가 잘록한 1인용 시트를 갖게 되었으며, 휠 역시도 기존 휠을 떼어 중량을 줄이기 위한 스포크 휠로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당시 카페레이서는 순수하게 속도만을 추구하던 금수저들이 많았기에 모터사이클을 2대나 사서 하나로 융합해버리는 마개조를 일삼았고, 예를 들어 노턴 프레임에 트라이엄프의 본네빌 엔진을 얹어 직접 조합한 모터사이클까지 만들어내며 트리톤이라는 이름도 붙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커스텀 문화로 당시 모터사이클들은 곧 커스텀이나 카페레이서를 일컬었다고 합니다. 카페레이서의 현대적 재해석.
전장을 종횡무진 누볐던 로얄 엔필드의 모터사이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다양한 민간용 모터사이클을 만들며 과거 랜섬 TT에 참가했던 것처럼 다양한 레이스에 참가를 했고, 특히 대표 모델이었던 블렛 350 모델로는 오프로드 대회인 인터내셔널 6데이즈 트라이얼과 영국 트라이얼 챔피언십과 같은 다양한 레이스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얄 엔필드는 자신들의 이름을 유럽 전역에 알리게 되면서 1952년에는 그 블렛 350 모델을 인도군에 800대나 납품했고, 특히 포장되지 않았던 당시 인도의 도로 환경에서도 잘 달리고 우수한 내구성을 보여주며 로얄 엔필드는 1955년 본격적으로 엔필드 인디아 지부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964년에는 카페레이서 인기에 힘입어 로얄 엔필드는 양산형 카페레이서인 250cc의 컨티넨탈 GT를 내놓게 되었는데, 당시 이 모터사이클은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국 남부에 있는 코널에서부터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조노 그로츠까지 약 1300km나 되는 거리를 약 22시간 20분 만에 주파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고, 또 영국의 대표 서킷이라고 할 수 있는 실버스톤에서도 잘 달리며 스포츠성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명 나나안이라고 불린 혼다의 전설적인 모델 CB750과 같은 다양한 일본산 모터사이클들이 유럽을 점령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의 카페레이서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갔고, 설상가상으로 대영 제국을 뒷받침해오던 세계 각지의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영국은 경기 침체와 함께 대공황을 맞으며 결국 영국 로얄 엔필드도 문을 닫게 되었죠. 그렇게 인도에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던 엔필드는 1994년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에이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다시 로얄 엔필드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2014년에는 영국의 오토바이 설계 및 제조 회사인 해리스 퍼포먼스까지 인수를 하며 모터사이클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7년에는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그리고 테스터로 구성된 팀을 꾸려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로얄 엔필드 R&D 센터를 영국 레스터에 건설했고, 그 결과물은 649cc의 트윈 엔진이 탑재된 새로운 컨티넨탈 GT와 인터셉터 650이라는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컨티넨탈 GT는 기존 전통을 고수하던 그 디자인 때문인지 디자인에서만큼은 가장 현대적인 카페레이서로 인정받는 모델이 되기도 했죠. 현재 카페레이서는 더 이상 고속을 위한 경주를 추구하지는 않기에 기능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고 거의 디자인만 클래식을 추구하는 패션 모터사이클로서 그 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었는데, 만약 클래식 바이크의 디자인과 진동감 있는 엔진을 느껴보고 싶다면 가성비가 좋은 로얄 엔필드도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모든 라이더분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이륜차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